4차 산업혁명. 와,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요, 이게 정말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 엄청난 전환점일까요? 아니면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마케팅 용어에 불과할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정말 어디를 가나 들려요. TV 틀면 나오고 정치인들도 얘기하고 회사에서도 말하고 심지어 아파트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명품 주거공간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걸 듣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뭔가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진짜 우리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혁명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좀 거품이 낀 건 아닌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이 문장,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의 융합.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세계경제포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그곳의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입니다. 2015년에 이분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거죠. 자, 4차를 알려면 그 전에 1, 2, 3차가 뭐였는지부터 봐야겠죠?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게요. 1차는 증기기관, 기계가 사람 힘을 대신하기 시작했고요. 2차는 전기, 이걸로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막 찍어냈죠.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3차는 우리한테 익숙한 컴퓨터랑 인터넷, 정보화 혁명이죠. 세상을 하나로 연결했잖아요. 그럼 4차는 뭘까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4차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크라우스 슈밥이 딱 한 단어를 구분하면 바로 이 융합을 이야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요, 무슨 AI 하나, 로봇 하나 이런 개별 기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던 기술들이 경계 없이 막 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합쳐지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라는 거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AI 로봇이나 드론, 3D 프린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모든 걸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IoT나 블록체인이 있죠. 그리고 진짜 SF 같지만 생물학 영역에서는 유전자를 가위로 자르듯 편집해서 병을 고치는 기술까지 나왔어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막 융합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냥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엎는 혁명이라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그냥 성능 좋은 스마트폰이 새로 나온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고요. 이건 아예 게임의 판, 그러니까 룰 자체를 갈아엎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새로운 룰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가 우버인데 정작 자기들 택시는 한 대도 없어요. 세계 최대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호텔방 하나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하나 안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미디어고, 알리바바는 재고 창고가 없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유통업체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이런 가진 것 없는 거인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전에는 공장, 땅, 기계 이런 걸 소유하는 게 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자산은 연결이에요. 사람과 사람, 데이터와 서비스를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 이 플랫폼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갖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겠죠? 에이, 그거 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이분들 주장은 간단합니다. 혁명이란 말을 너무 함부로 쓴다는 거예요. 진짜 혁명은 1차 산업혁명처럼 사회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바꿔놓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엎었던 것처럼요. 과연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가 그 정도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반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세탁기예요. 이게 없었을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쪼그려 앉아 빨래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노동 해방이었죠.
오른쪽은 스마트홈, 소파에 누워서 불 꺼주어 하면 불 꺼주는. 물론 편리하죠. 근데 여러분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게 세탁기인가요? 스마트 스위치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하는 기술들이 사실은 삶을 뿌리부터 바꾼 세탁기나 냉장고에 비하면 그냥 조금 더 편해진 수준 아니냐는 아주 뼈아픈 지적인 거죠. 자, 이게 진짜 혁명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혁명이든 아니든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가 이건 정말 심각한 변화다라고 동의하는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건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외쳤던 클라우스 슈밥조차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불평등이에요. 이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돈이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본을 가진 투자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낸 소수의 천재들, 바로 이 극소수에게만 쏠리고 있다는 거죠. 62,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2015년에 세상에서 제일 부자 62명이 가진 재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절반, 그러니까 36억 명의 재산을 다 합친 것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네, 62명이 36억 명보다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이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요. 불과 4년 전인 2011년만 해도 180명이었거든요. 그게 62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건 부의 집중이 그냥 심각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미친 듯이 가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산업혁명인지는 헷갈릴 수 있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서 사회를 뒤흔드는 일종의 불평등 혁명이라는 점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 그림이 꽤 복잡해졌죠? 한쪽에서는 혁명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대 광고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체 뭘 생각해야 할까요? 사실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냐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냐 그 이름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엄청난 변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이 변화의 과실을 누가 따먹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 혁명은 극소수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들게 될까요? 기술 자체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기술로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 그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위험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 초연결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이나 ICT 같은 기술들이 그냥 따로따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융합해서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꿔놓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 사물, 공간, 그 모든 것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편의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순한 양의 얼굴 뒤에 우리 사회를 통째로 삼켜버릴 수도 있는 날카로운 이빨, 즉 거대한 위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우리의 밥줄, 우리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47%.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한 미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우리가 아는 직업의 무려 47%,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일자리가 자동화 때문에 사라질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또 어떤 일자리가 남게 될까요? 이 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계산원이나 회계사처럼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업무들 있죠? 이런 건 인공지능이 정말 잘하거든요. 반면에 창의력이나 깊은 감성적 교감, 또 복잡한 신체 능력이 필요한 일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예술가, 운동선수 같은 직업은 당분간은 로봇이 따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무인 계산대나 자동화된 서비스는 정말 편리하죠. 시간도 절약되고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편리한 혁신이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는 거예요. 소비하는 나와 일하는 나는 결국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동화가 아무리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그걸 누릴 돈이 없다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자, 이제 이 대량 실업이라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사회적 고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요즘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거죠.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라고 빵을 나눠주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니까요. 만약 기본소득 같은 제도로 소득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은 더 깊은 차원의 문제, 바로 우리 사회 전체를 쫙쫙 갈라놓는 균열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영화 엘리시움 기억나세요? 최상위 부유층은 우주정거장이라는 기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오염된 지구에서 고통받는 모습. 어쩌면 이게 기술 발전이 만들어낼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의 미래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말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 박탈감에 더 큰 고통과 분노를 느낀다고 하죠. 불평등은 그 격차가 우리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때 가장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현대 기술이 바로 이 분열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첫째,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소수의 화려한 삶을 우리 눈앞에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극대화하죠. 3만 원짜리 햄버거 사진 옆에 놓인 내 1,500원짜리 김밥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사람들은 점점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온라인 공간, 이른바 사이버 게토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은 아예 들을 기회조차 없어지면서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결국 기술은 우리를 연결하는 동시에 더 깊은 단절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쩌면 가장 어렵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술이 인간관계와 생명 그 자체의 정의에 도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완벽한 양날의 검 같아요.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병을 미리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하지만 동시에 영화 가타카에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로 계급이 나뉘는 끔찍한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AI 로봇이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윤리적 딜레마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새로운 힘이 가져올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 앞에서 인류로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그 기준선, 그 경계선을 그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좀 어두운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 거대한 병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기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해법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법 회장은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겐 4가지 지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큰 그림과 맥락을 읽는 상황지능. 둘째는 다른 사람과 깊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지능. 셋째는 나 자신과 공동체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영감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신체지능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기술이 발전하고 똑똑해질수록 역설적이에도 가장 인간적인 능력, 즉 소통하고 공감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원래 컴퓨터라는 단어는 기계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직업명이었어요.
핵폭탄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 거대한 방에 모여서 계산만 하던 수많은 계산원들, 그들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였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들을 대체할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결국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가 창조해낸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의 현명한 주인이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